저기 좀 봐봐. 저 여자 뭐야? 지금 식당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눈앞에 젊은 중국인 여성이 한국 식당 안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가족들과 식사 중인 아이들도 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인 종업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땅이 갈라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저 역시 중국인이니까요. 나도 중국인이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과 같은 국적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리밍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 1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조국 중국의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들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중국에서도 상위권 학생이었어요. 베이징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죠. 당연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온 만큼 교육 수준도 한국보다 높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첫 대학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과제는 학술 논문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발표를 할 때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읽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습관대로 논문을 한 단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준비했죠. 발표 당일 저는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교수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리밍 씨, 이건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당신의 생각을 말해줄래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고 저는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논문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그럼 왜 중요한지 말해줄래요? 라고 물으셨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실 논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저 베껴 쓰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논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교수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해오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밍, 여기서는 논문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야. 친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한국과 중국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워온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중국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히 교육 방식의 차이만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강력한 검열 시스템에 있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어요. 검열의 대상도 가리지 않죠. 얼마 전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SNS에 언급했다가 계정이 정지된 유명인 사례가 있었어요. 팔로워가 5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도 당국이 선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계정이 폐쇄됩니다. 인기 많은 계정이라도 소용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정해진 답만 말하도록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중국 관영 매체인 런민일보가 콘텐츠 검토 서비스까지 출시했어요. 이 서비스는 텍스트를 분석해 주요 인물이나 민감한 단어를 식별하고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정치 지도자, 반체제 인사, 영토 분쟁 지역 등 민감한 내용을 필터링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 서비스의 연간 이용료가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중국 내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3월까지 200곳의 고객과 300만 건의 콘텐츠 검토 건수를 기록했다니 수요가 엄청나죠. 이런 사회에서 자랐으니 제가 비판적 사고나 자신의 의견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데 중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중국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스에서 보았는데 중국 공안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와 물품 검사, 전자 데이터 증거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앱을 사용하면 불심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런 외국 SNS가 차단되어 있어서 VPN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조차 위험해진 거죠. 최근에는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타이완을 별도 국가로 표시한 세계 지도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중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SN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리밍, 넌 언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거든. 제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나는 중국이 그리워. 여기서는 뭔가 항상 불편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불편하지? 혹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해서 불편한 걸까? 아니면 규칙을 지켜야 해서 불편한 걸까? 한국 대학원에서의 첫 발표 실패 이후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교수님 앞에서 논문을 그대로 베껴 읽다가 중단당했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돼.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한국식 방법을 배워야 해.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주어진 논문을 여러 번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 다음 제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고 발표 전날에는 거울 앞에서 연습도 했어요. 논문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나머지는 제 생각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수업을 해. 과제가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면서 수업에 무단으로 빠지거나 과제를 안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죠. 한 친구는 어차피 졸업장만 필요하지 성적이 굳이 좋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나는 우리 아빠가 하는 사업만 물려받아도 걱정할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마치 돈 없는 집안에서 공부로 여기까지 온 너와는 나는 달라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친구 지민이가 다가와 준 것은 정말 큰 위로였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갑자기 조별 과제를 내줬는데 중국인 친구들이 다 수업에 안 나와서 저 혼자 남았거든요. 리밍, 요즘 같이 수업 듣던 중국인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조에 들어올래? 지민이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지만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야. 괜찮아.
라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과제를 설명해 주었고, 같은 조에 배정된 다른 한국인 친구들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한 친구는 저를 위해 과제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줬죠. 덕분에 저는 조별 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민이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캠퍼스를 거닐다가 오랜만에 왕웨이를 만났어요. 왕웨이는 같은 수업을 듣던 중국인 친구인데 한동안 수업에 나오지 않았던 학생이었죠. 리밍, 오랜만이야. 같이 밥 먹자. 학교 앞에 중국 음식 잘하는 곳이 생겼어. 왕웨이는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먹을 만한 중국 음식점이 많아졌다며 한국도 점점 중국화되어 가는 것 같아. 좋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유학생들이 많아져서 중국 음식점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화된다고 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왕웨이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넌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한국은 중국의 음력설을 따르는 국가고 여러 문화가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어. 지금도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중국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마. 왕웨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교류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대화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저는 같은 중국인 친구들과도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중국 방식만 고집하고 한국 문화나 규칙을 배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는 한국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부족한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구급차 길 터주기였어요. 중국에서도 구급차나 소방차들에게 길을 터주는 영상들이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구급차 길을 막는 영상들이 올라왔다가 강제 삭제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사이렌 소리로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차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양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길을 터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민이가 말하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법적 처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거라는 생각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차가 오는지 살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위해 멈춰 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늘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두리번거리자 지나가던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춰 섰어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죠. 왜 갑자기 차가 멈췄지?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운전자가 먼저 건너가세요라는 손짓을 해주었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문화를 모르고 한국에 와서도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경우도 있어요. 방학 때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교통경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부야오 황추 무단횡단하지 마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국인 커플이 경찰관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상식이 없고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경찰관 앞에서 무단횡단이라니요. 경찰관이 그들을 제지하자 그 커플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무단횡단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중국 공안은 무단횡단을 해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항의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봐주면서 우리만 단속한다며 억울하다고 항의했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그들 때문에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에는 이런 무단횡단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도 경찰이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서 건넜다는 뻔뻔한 대답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죠. 저는 너무 민망하고 속상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지민이는 요즘 젊은 중국인들은 많이 달라졌다던데 아직도 안 그런 사람도 있나 보네.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제 기분까지 살피고 위로해주는 착한 지민이를 보며 다시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경험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쉬다가 현금이 더 필요해서 근처 ATM기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근처라 혼자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죠. ATM기에서 현금을 찾고 밖으로 나와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확인해보니 ATM기 위에 지갑을 두고 왔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카드와 현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었거든요. 이러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을 돌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ATM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누가 벌써 가져갔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ATM기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의 대학가 근처였다면 아마 한국인들의 성품대로 지갑이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제주도였기에 더 불안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서 ATM기 앞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제가 놓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지갑을 꼭 쥐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누가 봤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 확인해 보았어요. 다행히 현금도 카드도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와 통화하던 지민이는 제가 놀라서 전화를 끄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제가 지갑을 찾았다고 하자 지민이는 제주도가 관광지라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높은 신뢰성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왔다면 찾을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까지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중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첫 대학원 수업에서 창피를 당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식까지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저는 점점 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검열 시스템, 개인의 자유 제한, 그리고 몰지각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 전 부모님이 전화로 리밍, 이제 학위 따면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곧 돌아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능하면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고향으로 돌아와 좋은 직장을 구하길 바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하며 한국 사회의 규칙을 존중합니다. 저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부류는 중국식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학생들이죠. 이들은 주로 중국인들끼리만 어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소극적이며 한국의 규칙과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왕웨이 같은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모임에서 한 중국인 선배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 여기 와서 뭘 배우려고 해? 그냥 학위만 따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냥 학위증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전부일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학위뿐만 아니라 한국의 좋은 점들도 배워서 가고 싶어요. 중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한 학생은 심지어 넌 중국인의 자긍심이 없냐? 라고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긍심은 있죠. 하지만 자긍심이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때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모임 자리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에 오기 전과 지금 제 생각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시민의식, 교육 방식,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요. 시민의식에 관해서는 이제 저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규칙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방식에서는 암기식 교육보다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국 대학원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이제 더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검열과 제한이 얼마나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SNS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어요. 물론 VPN을 사용해야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칭찬했고 중국도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썼죠. 몇 시간 후 그 글은 삭제되었고 제 계정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어요. 이유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죠. 이 경험은 제가 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단순한 문화적 충격을 넘어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식당에서 물을 직접 따라 마셔야 한다는 것, 음식을 주문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 등 작은 것들부터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가치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유,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가치들이 제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경험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산이 없었던 저는 버스 정류장 아래로 뛰어들어 비를 피했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학생, 이 우산 가져가. 나는 이 앞에 사니까 가까워서 괜찮아.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주저없이 우산을 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돌려줄 필요 없어. 다음에 네가 우산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우산을 주면 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진 따뜻함이구나 하고 느꼈죠. 집에 돌아와서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니 문득 중국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저라면 낯선 사람의 호의를 의심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낯선 사람에게 제 것을 내어주는 것도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우산을 받은 후 저는 정말로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제 우산을 나눠주자고 결심했어요. 실제로 얼마 후에 그런 기회가 왔고 저는 주저없이 제 우산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저는 이제 받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졸업 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조만간 솔직하게 제 생각을 전해야겠죠. 중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시민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규칙 준수의 중요성. 이런 가치들이 중국 사회에도 더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가치들을 함께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왕웨이 같은 친구들도 많지만 세계를 경험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죠. 지난 주말 저는 서울 시내에서 열린 국제 학생 포럼에 참가했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중국 유학생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카페에 앉아 중국의 미래, 우리가 배운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국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요. 많은 중국인들, 특히 왕웨이 같은 친구들은 제가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국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중국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조건적인 찬사가 아니라 자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1년 생활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좁은 세상만 보던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에요.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보았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봄 학기가 시작돼요. 마지막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성장시킬 테니까요. 리밍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흐뭇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